한때는 독일에게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설계도 하나 제대로 해석 못했던 그 시절, 우리는 조립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SLBM을 쏘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잠수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드디어 국내 기술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세계 5번째 SLBM 운용 성공. 인도네시아에 세척 수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60조 캐나다 사업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죠. 대한민국이 기술로 주권을 지켜낸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2024년 독일 킬켈에서 열린 국제해군 방산 박람회 KSSIII 장보고 배치II 잠수함의 모형과 기술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던 한 독일 해군 장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건 과거 자신이 기술을 가르쳐줬던 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첨단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일 장교는 1980년대 초 독일 HDW 조선소에서 한국 해군과 기술자들에게 훈련을 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한 수입국이었습니다. 무기든 기술이든 기계 한 톨까지도 서방에서 들여와야 했고 그 안을 뜯어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독일에 파견돼 기술을 배웠던 한국 해군 기술 장교 출신의 방위산업 엔지니어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술 동속국에서 세계적인 기술 독립국가로 성장했는지를요.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미국이 또 뭘 주나보다 하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도입한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이었고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1호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장보고 프로젝트는 독일의 고급 군사기술을 받아 조립 형태로 한국에 도입하는 형태였고 우리나라 기술진은 독일에서 훈련을 받으며 그 운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독일어로 된 매뉴얼을 손으로 베껴가며 공부했고 선화 시스템의 회로 하나하나를 해석하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고 우리는 마치 비밀번호를 해킹하듯 하나하나 기능을 추정하고 분석했죠.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은 조립만 했습니다. 설계는 독일, 조립은 한국. 한국이 만든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제품을 받아 정해진 대로 맞춰 끼우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은 분노와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가? 언제까지 남의 기술에만 의존해야 하나? 이 의문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다. 처음엔 그 말조차 허무맹랑하게 들렸죠. 잠수함은 그냥 배가 아닙니다. 수압을 견디는 고강도 강제, 정밀 용접, 수중 음파 탐지 시스템, 생존 시스템, 전력 관리. 이건 선진국 중에서도 소수만이 가진 첨단 종합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만든다고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냥 독일에서 더 사오면 되죠? 그때부터 시작된 기술 독립의 여정은 수많은 반대와 냉소 속에서 숨죽이며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내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과 젊은 기술자들, 그리고 방산업계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도전한 이들이었죠. 그들은 낮에는 조립을 하고 밤에는 설계를 연구했습니다. 기계 하나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그 원리를 추측하며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뭐라 부르든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수함 독립운동. 그땐 정말 절박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독일한테 손 벌리며 무기 사게 될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야근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술 독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역사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배움의 시절은 고통으로 채워졌지만 그 고통은 곧 기회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조립을 넘어서 설계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첫걸음은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집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들여온 부품 없이 잠수함을 한 척도 못 띄웁니다. 한방산기술회의실, 한국해군과 조선업체 기술진, 국방부 관리가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레 튀어나온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었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기술 종속의 잔혹한 자화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십 년째 운용하던 한국해군은 결정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운용은 가능했지만 설계는 불가능. 수리조차 독일에서 부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손을 못 댈 정도로 잠수함의 기술 구조는 복잡하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독일이 기술 이전에 점점 인색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잠재적 경쟁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겠죠. 이제는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실무자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는 고위 관료들. 내부 갈등은 치열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도 젊은 실무자들과 보수적인 고위 지휘부가 충돌했고, 방산업체 내에서도 기존 외산 부품, 조달에 익숙한 부서와 국산화를 시도하려는 연구소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부처와의 줄다리기는 악명 높았습니다. 잠수함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다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투기를 더 사라. 전 세계에서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손에 꼽히는데 우리가 거기 낄 수 있겠나?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연구는 접어야 했습니다. 실제 2003년 KSSIII 선행연구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놓였고 한방산 기업은 연구 인력의 절반을 타 부서로 돌려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꿋꿋이 밀어붙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기술 독립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독일과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국산 소나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수중음파를 감지하고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심 기술.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입하던 이 장비를 한국 기술로 개발해보자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초기 버전은 실전 테스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음파 해석 정확도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언론은 조롱했고 내부에서도 기술적 환상에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간부는 회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독립이 애국이긴 한데 실패하면 국방력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장비는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겠나? 이런 비관적 분위기 속에서도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테스트, 무한 반복 수정, 수천 번의 해상 시험. 수중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부품을 갈아 끼우고 데이터를 재정렬해서 다시 음파를 추적하고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적을 못 찾는다는 건 눈 감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더덕함이 다시 한번 연구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국산 소나 시스템은 마침내 해상 테스트에서 100% 탐지 성공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 해군 장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한다는 건 바다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이 성공은 작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추진계, 배터리, 항법 시스템,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하나하나를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7년 KSSIII 독자 설계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됩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수천 톤급의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바닷속 수백 미터를 잠항하며 수개월을 무인처럼 작동해야 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당시 한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떼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50년을 또 수입국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기술자들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확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연구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술 도면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테스트 장비의 기록지는 붉은 표시로 가득 찼습니다. 매번 도산 안창호함의 모듈 일부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걸 하겠다고요? 독일도 30년 걸렸습니다. 프랑스 해군사 출신의 기술 고문이 이렇게 말할 때 한국 해군과 방위산업기술진은 미소도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어둠 속에서 점 하나를 찍는 여정이라는 걸. 2007년 드디어 대한민국은 역사상 첫 번째 독자 설계 3,000톤급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름은 KSSIII,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제함이 바로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항일운동가이자 민족교육의 선구자인 도산의 이름을 단다는 건 이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상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계는 거의 백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당보고국은 독일의 차입 209 모델을 기반으로 개조한 형태였지만 KSSIII는 한국 고유의 전투 체계, 탑재 무장, 전기 추진, 자동 항법 시스템, 소나
전장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처음부터 직접 개발해야 했습니다. 개발팀은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고, 이는 곧 전 세계에서도 드문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자국 기술로 개발하는 역사적 도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칠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건 독일 기술과 달라서 위험하다. 도면대로 하면 선체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전력 배분이 안정적이지 않다. 고장, 결함, 오차.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장 시스템 테스트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운용 중인 잠수함 내부 전원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것이죠. 비상 전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해상 테스트 중이던 모형 함체는 수면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장 담당 팀장은 연구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했지만 스스로는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개의 부문에서 크고 작은 실패가 계속됐고 언론은 조롱했고 국회에선 도대체 언제 성공하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꺾이지 않았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48시간 연속으로 모듈 테스트를 반복했고 현장 응급기사는 0.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야간 용접을 자처했습니다. 자동응급팀의 여성 연구원은 신혼여행을 미뤘고 배터리 개발팀의 노련한 선임은 은퇴는 잠수함이 완성되고 나서라며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 점 하나씩 찍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9월 14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설계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진수됩니다. 이날 해군 장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함께한 한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함정은 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배수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전투 시스템은 100% 국산화되었고 수직발사관 VLS를 탑재해 SLBM 발사가 가능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차세대 전력 운용 기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은 이제 명백히 디젤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평가했고 미국의 군사 분석기관은 한국의 독자 기술 수준은 이제 수입 대상이 아니라 수출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가 불가능을 향해 던진 도전이었고 실패를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 기술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진수식 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잠수함 몇 번 실패했나요?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찬란한 햇빛 아래 장대한 잠수함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도산 안창호함.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그 순간 수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침묵했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형태를 가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군 장병들, 연구진, 조선소 근로자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수십 년간의 한과 땀, 수많은 실패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연구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진수식에 서 있는데 제 발밑으로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이 느껴졌어요. 설계 도면이 무겁다 생각한 적 없는데 그날만큼은 도면 하나하나가 눈물처럼 보였어요. 진수식 이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기술적 자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도산 안창호함을 소개했고 한국이 진짜 잠수함을 만들었다. 세계 5번째 SLBM 플랫폼 국가가 되다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건 보통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고요? 설계까지요? 이젠 남한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국뽕이다. SNS에서는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해저의 독립군, 바다속의 장군, 대한민국 자존심 같은 별명들이 생겨났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방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해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제 NATO 기준에서 조차 상위권이라 언급했고 독일의 한 국방 전문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독일의 라이선스를 받던 나라가 아니라 독일과 경쟁할 나라가 됐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방산 강국들도 한국이 자체 설계, 자체 건조, 자체 전투 체계까지 전부 소화해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점에 섰다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수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KSSIII 배치 I 모델인 도산 안창호함은 이후 SLBM 수직 발사 테스트를 통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SLBM 역량을 보유한 디젤 잠수함 보유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존 SLBM 운용국들은 대부분 핵추진 잠수함 기반이었지만 한국은 디젤 기반에서도 안정적인 SLBM 발사 기술을 입증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방산 업계는 빠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더 커진 배수량,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수중 작전 지속 시간 증가, 무장 탑재량 확대, 승조원 복지 시스템 개선 등 KSSIII 배치 II, 즉 장보고 III, 배치형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심엔 여전히 뚝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건 끝까지 해보는 정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자긍심은 정점에 달했고 기술 독립의 결정적 장면으로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은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 바다에 잠겨있는 검은 잠수함 위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국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냈다는 증거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잠깐만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산다고요? 처음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며 간신히 잠수함을 조립하던 나라였던 한국.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잠수함을 파는 나라가 된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기지 않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는 자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일의 자입 209급 잠수함을 수입해 운용 중이었지만 부품 조달의 어려움, 유지 보수 비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죠. 그때 인도네시아가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8척의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3,000톤급 독자 설계, 잠수함까지 성공적으로 진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방식이 아닌 기술 이전과 함께 현지 조립, 교육훈련, 장기 정비 지원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2011년 결국 인도네시아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총 3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약 11억 달러 규모로 수주한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 사례였으며 한국은 이로써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잠수함은 경남 거제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인도네시아로 인도되었고 세 번째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기술 훈련을 받은 현지 기술자들 역시 한국 기술의 디테일과 정밀도는 독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 방산업계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포병 시스템 등에서 기술적 성취를 이뤄왔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잠수함 기술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한 방산 기업의 수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 앞에서 수십 번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젠 그 나라들이 먼저 문의를 해옵니다. 한국이 그 정도까지 됐다고요? 라고요. 이후 한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 더 전략적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대는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2020년대 초 캐나다 정부는 노후된 잠수함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인 CPSP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12척의 차세대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당연히 전통 왕국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한국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합니다. 도산 안창호함 개발과 인도네시아 수출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도를 확보한 한국은 기술 수준, 납기 준수 능력,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완성형 잠수함 봉급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의 까다로운 북극 해역 작전 가능 조건, 장거리 항속성, 승조원 복지, 친환경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추진 시스템 등 맞춤형 스펙을 반영해 설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을 사기 위해 찾아갔던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제는 그들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국내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독일 기술자를 따라 배운 한국 기술자들이 이젠 같은 전시회에서 독일 업체와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자체가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단 한 번의 도약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 포기하지 않고 쌓아올린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였습니다. 캐나다 눈과 얼음이 뒤덮인 북극 바다는 냉정합니다. 그곳의 군사력은 한치도 허용하지 않죠. 이 험난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캐나다의 프로젝트 CPSP는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경쟁 무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무대에 우리가 그 한국이 올라섰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건네며 경쟁가가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초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12척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공개합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240억 달러, 한화 기준으로 약 20조 24조 원. 이를 포함한 관련 무기 체계까지 합치면 약 60조 원에 육박하는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연히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HDW,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웨덴의 사브, 일본의 해양 등 전통 방산 강국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 경쟁 구도를 어수룩했던 한국이 흔쾌히 뛰어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측은 단순한 제품 제안이 아닌 함정 완성도와 기술 수출의 매력적인 조합을 내세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 구현된 리튬이온 배터리, 공기부료 추진 장치, 수직 발사 시스템 등은 세계 최첨단 기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SLBM 운용 가능성과 합리적 자동화 시스템의 구현은 한국 잠수함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세척 수출 및 현지 조립 경험, 국산소나 전장 시스템, 추진 체계 등 76% 이상의 부품 국산화 실적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가 제시한 북극 항의 안정성, 장거리 항속, 강화된 승조원 숙소, 환경 친화성, 특히 소음, 저감과 배터리 기반 친환경 운용 등을 충족하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잠수함 기술 선두주자인 독일과의 경쟁은 가장 긴장되는 구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겨울철 훈련용 극지용 다목적 잠수함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술 규모, 군사 외교 영향력, 글로벌 네트워크는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보다 실질적인 장점들을 내세웠습니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공급 가격을 제시, 인도네시아 수출로부터 축적된 설계 및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낮은 리스크와 빠른 진행 가능성을 보였고 캐나다 내에서의 정비 및 운용 역량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기술 이전 체계를 제안, 국가방위 역량의 내재화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방산포럼과 외신들은 한국의 제안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파트너십이다. 도산 안창호함의 성능과 검증된 수출 실적은 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다. 특히 SLBM 탑재 가능성 같은 전략적 능력은 캐나다 내부에서도 강조됐는데 이례적으로 한국 함수함이 전략적 억제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까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때 우리는 독일 기술을 배워 장보고함을 조립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어려웠던 배움이 8척의 잠수함 번조 경험과 KSSIII 독자 설계를 이끌었고 도산 안창호함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잠수함이 수출되는 나라가 된 현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독일과 정면으로 맞붙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기술 외교와 국방 전략의 역사를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한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독일을 넘어서려는 한국, 그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끝엔 반드시 증명이 있다. 한국이 이 경주에서 승리하든 아니든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던 외국인의 시선은 이제 공포보다는 존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의 기술적 자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도산 안창호함이 잔잔한 바다 위를 가르며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갈 때 해군 장병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하고 조선소 근로자들이 조용히 모자를 벗은 그 순간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잠수함을 조립하기 위해 독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줄의 설계도를 해석하기 위해 독일어 교본을 뒤적였고 기술 이전이 아닌 사용 매뉴얼만 받아들고도 밤새 도면을 그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걸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물음은 한 세대 전체를 뒤덮었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8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며 기술을 축적했고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 개발했으며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3척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60조 규모의 캐나다 프로젝트에서 독일과 경쟁하는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의 성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로 자주국방을 이룬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기술 자립, 국산화, 독자 설계,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단어들이 단지 기술 용어가 아니라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단지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외교력이고 국가 전략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잠수함이 없으면 바다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무역도, 안보도,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 손으로 만든 잠수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철판 몇 장을 이어붙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흘린 땀으로 붙인 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혼으로 깎은 기술로 완성된 결정체입니다. 밤샘 설계, 수천 번의 용접, 한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고치기 위해 수십 명이 모여 회의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자고 외쳤던 그 사람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그들입니다. 이 잠수함에는 한 사람의 자존심이, 한 세대의 희망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비웃음 속에서도 꿈을 꿨고, 작은 성공 하나에도 감사하며 더 큰 실패를 준비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남의 기술 없이도 바다 속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치II, 핵심 무장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극지 작전, 해양 무인 체계 등 한국형 잠수함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될 것이고 그 안엔 단지 무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 책임감, 정신이 함께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낸다는 진짜 실화입니다. 기술로 주권을 지킨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 속에서도 숨쉬는 자주국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